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0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76,800원으로 100원 정도 올라 있었습니다. 나머지도 뭐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일단은 증시부터 먼저 보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2% 정도 하락했고요 오늘 뭐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200억을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3,4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사실 뭐 최근에 크게 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던 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뭐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다른 포지션을 잡으면서 최근에 좀 그런 움직임이 강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는 그래도 매도를 더 하지 않고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향후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1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변화 없었고요. 935포인트까지 올라와서 고점 부근에서 계속 이제 밀어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덜 올랐죠. 확실히 월봉을 봤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간을 이제 갭을 메우는 상황을 만들 텐데, 그게 이제 바이오 주도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이제 기술 산업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같이 이제 올라갈 거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에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움직임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끝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거의 뭐 보합 수준이었고요.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도 비슷하게 보합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기업 그다음에 이 지수들이 보합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곧 미국의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 금리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같이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관망세를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470원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는 계속 이제 1,400원 후반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지금 21선 아래로 원달러가 떨어지진 않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뭐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1,480원대를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나가더라도 금방 이제 찍어 눌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간에 환율에 대한 추가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수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것은 이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대에서부터 또 4.2%까지 0.2%가 추가로 또 올라갔는데요. 시장금리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것은 미국의 이제 국채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국채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런 이제 국채를 매도한다라는 것은 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채에 대한 투매를 유도할 수가 있고요. 단기간에 국채 금리를 올리는데 한 몫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분명히 이자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국채를 이제 미국의 안전자산으로서, 그죠? 전 세계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담보로 가지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본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SVB 은행 사태도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뭐 그까지는 지금 가지는 않겠지만 이 국채 금리가 다시금 조금씩 치솟고 있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는 해보겠습니다.
나 연중 이제 수치를 봤을 때는 4.8%까지 올라갔던 시중금리가 4%대까지 떨어졌다가 4.2%까지 반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전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크게 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떨어지는 방향은 진행 중이지만 단기간에 이제 급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이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4.5달러 수준. 뭐 조금 떨어져서 안정적으로 이제 들어오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툭 떨어지면서도 조금씩 이제 밀어 올리던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추세는 상승 방향이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도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곧 결정이 될 거고요. 10일 금리 인하가 뭐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제 이미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몇 차례 내릴지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 차례 추가 인하에 그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수치를 지금 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 12월까지는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인하를 하게 되면 연속 세 번째 인하를 하게 되는 거고, 연준의 기준금리는 3.6%까지 떨어져서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주택, 자동차 및 기타 대량 구매에 대한 높은 차입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올해 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 이런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특히 모기지 금리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꼭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유동성 자금이 풀리는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트럼프의 인사로 아마 이 연준이 채워질 겁니다. 금리 인하를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무릅쓰고도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산성에 대한 확대로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는 어떤 방향이 될지 계속 한번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말에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연속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가 내년에 몇 번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율도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봤고, 종목들 다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100원 올랐고요. 뭐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61선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오늘 더 볼 건 없었고요. 경고 종목이 사실 풀리기 전까지는 크게 뭐 이슈가 없는 한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수준 유지를 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뭐 툭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깊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 투자 경고 종목 기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2월 19일에 첫 번째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이 해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게 투자 경고가 풀리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는데, 뭐 기준일들이 있습니다. D-5, D-10일 해서 이제 19일 판단 기준으로 했을 때 5일 전, 그 다음에 11일 전, 19일이 아니죠.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19일에 대한 이제 이 날짜들이 계산이 되어서 이제 주가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치보다 높게 이제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조건이 있을 때는 또 거래 정지가 오히려 매매 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거래 정지가 이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으면 또 그 다음날에 또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날짜를 미루면서 체크를 할 거고요. 결국에는 풀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 주 이제 다음 주까지는 좀 재미없게 흘러갈 수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말에 크게 지금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좀 부족하죠. 확실히 힘이 없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약하게 그냥 매수를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도 이제 큰 거래량 터트리고 크게 올라갔다가 좀 피크를 찍고 지금 조금씩 주가를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깊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진행 중이고, 저점 높였고 고점도 높인 상황에서 서서히 밀어 올리는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60일선도 이제 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이제 추세 전환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며칠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 붙으면서 올라갈 때 이제 8만원을 돌파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만 주 정도 거래 있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약하게 매도했고요. 오늘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한전기술은 300원 정도 플러스로 진행이 되었고 96,500원. 뭐 비슷한 구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비슷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거래량도 비슷했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도 뭐 만주 정도씩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S&T 에너지는 3%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위아래로 이제 주가를 올렸다 떨어뜨렸다 반복하면서 비슷한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에 들어갔고요. 급락했던 이전 분위기와는 이제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SMR에 대한 테마에 힘을 받았을 때 S&T 에너지는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만주 정도씩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BHI입니다. 500원 정도 상승했고요. 51,800원입니다. 그래서 뭐 고점 찍고 큰 움직임 없이 진행 중이고요. 계속해서 밴드를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이 구간을 테스트를 했을 때는 뚫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구간을 뚫고 나갔을 때는 아주 강하게 뚫고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00만 주 정도 거래되었고 향후 이제 다음 이제 사이클이 왔을 때 움직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5,000주 매도, 기관 투자자 37,000주 매수했습니다. 상황 밴드는 오늘 3.8%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바닥 라인 근처에서 여전히 횡보 중입니다. 21선 아래로 또 주가가 떨어졌고요. 비슷한 구간에서 계속 주가는 형성되고 있고 뭐 특별한 이제 이슈가 없이 지금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27만 주 정도 거래 있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매도를 좀 했네요, 오늘.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한밴드도 일단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웅은 300원 정도 조정을 추가로 받았고요. S&T 에너지와 유사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거래량 찍고 지금 이제 61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조정을 받으면서 또 21선 위로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이제 쐐기형으로 패턴을 그리다가 급등을 하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더 볼 필요가 있고요. 24만 주 정도 거래에 있었고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1월 25일부터는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14,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는 5.2% 정도 상승을 했고요. 18,200원. 그래서 61선 타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이제 우지는 조금 더 이제 위로 뻗어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졌고요. 일별 거래량은 230만 주 정도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27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7,000주 정도 매수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확실히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0.5% 정도, 0.6% 정도 하락을 했고요. 61선 근처에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구간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쐐기형으로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다. 우리기술도 비슷한 구간에서 이렇게 바닥 라인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뭐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튀르키예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과 시노프 원전에 대한 사업을 이르면 6개월 내에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안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과 명확한 사업 계획, 그 다음에 약속 제안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과 현지화도 이제 중요한 평가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세일즈를 할 때 사실 기술과 인력에 대한 교육도 같이 판매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으로서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 이제 그런 이 기업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원전을 수주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원전을 매입해서 건설했을 때 본인들도 이제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이고, 원전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리 독점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당장에서는 이제 이 세일즈 방법이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규 원자력 발전소 시노프 원전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튀르키예 원전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오래 나왔습니다. 예비 입찰서를 2023년에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2026년으로 가면 3년 정도가 시간이 흐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튀르키예 원전이 이번에 이제 속도가 붙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이 시노프 원전을 3파전으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쪽에 조금 더 힘을 주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1원전은 러시아로 갔고 3원전은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제2원전은 한국으로 이제 줄지 한번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모델을 선택한다는 그 자체가 미국에게도 이제 수익이 간다는 면에서 튀르키예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이 선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튀르키예는 좀 저울질을 하는 정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골고루 이렇게 원전 사업도 분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테라파워가 최근에 이제 이 NRC에 대한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속도가 좀 붙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 내에 SMR 사업 말고도 튀르키예와도 소형원전에 대한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에너지 천연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서밋에 이제 발언을 했는데, 장기 계획 일환으로 5천 메가와트 규모의 SMR 확보를 계획하고 있고, 또 이렇게 테라파워라든지 그런 선진 SMR 모델들을 도입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SMR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에 보급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들이 미국의 SMR에 대한 제작을 또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EU가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폴란드 원전에 대한 1단계 사업 지원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폴란드에 대한 원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백텔이 이렇게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이제 EPC 말고도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을 누가 할 건지가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이전에 전 대통령이 폴란드에 방문했을 때 웨스팅하우스와의 약간 그런 이 협의도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우건설인가요? 네, 그런 이 건설 기업들과 함께 웨스팅하우스와 MOU 체결을 몇 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폴란드 원전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폴란드 원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기자재에 대한 발주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I가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 대한 원전 소식인데요. 일단 러시아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벌써 이렇게 완공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원전, 해상 원전, 에너지 게임 체인저로 부상을 하고 있다. 확실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 에너지에 대한 기술이 전 세계 1등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해상 원전에 대한 운전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소형화시켜서 들어가면 이제 대형 선박 SM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그런 기술에 대한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이 러시아에 이어서 이제 핵 기술을 뒤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보다도 핵 기술이 좋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과 이제 베트남과 마찰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남중국해에다가 해상 원전에 대한 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러시아, 중국에 대한 핵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SMR에 대한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뒤처진 게 느껴지죠. 그래서 튀르키예라든지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SMR이 필요한 국가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그 국가들의 벌써 선두주자로 있는 그런 SMR 기업들이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SMR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지어보고 이제 실증을 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 쯤에는 이미 필요에 대한 SMR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다른 국가들은 상업운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원래 도입했던 것을 계속 도입을 하고 싶어 하지 뭔가 이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해서 그렇게 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이 상당히 이제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영국도 지금 에너지부 장관이 이렇게 추가 대형 원전 및 SMR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공식 언급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 에너지부 장관이 런던에서 개최된 원자력 산업협회 뉴클리어 2025 컨퍼런스에서 영국 정부가 신규 대형 원전 및 SMR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국에 대한 원전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영국 SMR 사업은 사실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국 기업에 대한 모델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롤스로이스에 대한 이 기자재는 누가 만들 것이냐? 처음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영국에서도 이제 자체 그런 SMR에 대한 전용 제작 공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자재를 수입해서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SMR을 직접 제작해서 라든지 조립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요거를 단기간에 만들어서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가격도 비쌀 거고요. 그런 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장기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건비가 싼 인도 같은 국가들이 이제 독자 SMR 개발을 예산으로 3.2조 원을 배정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개발이 성공되면 자국 SMR에 대한 모델을 쫙 깔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인도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비용이 훨씬 비쌀 겁니다. 그래서 중국보다도 쌀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경쟁자들이 많아질 거다 향후.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기가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거다. 올해라는 것은 뭐 1, 2년은 아니고요. 사실 5에서 10년 정도는 더 받겠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선두국 주자로서의 그런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요. 특허권 확보도 필요하고요. 정부에 대한 그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머지도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은데 프랑스와 이제 중국이 또 이렇게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 실용적 협력 확대 협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처음 발표된 건 아니고요. 이 EDF가 이제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에서 밀렸을 때 중국과의 갑자기 협력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EDF도 고질적으로 이제 가격이 비싸고
이 경쟁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도 비싼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조금 있고요. 값싼 이제 중국 모델을 이제 도입을 해서 본인들에 대한 이 경쟁력을 살리겠다, 이런 전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 프랑스와 중국이 어떻게 협의할진 모르겠지만 조금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2기 건설에 대해서 아직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일단 해상풍력에 힘을 좀 바짝 주는 모습인데요. 10년 뒤에는 원전 25기 규모, 25기가와트 규모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단 뭐 14메가와트급, 15메가와트급 터빈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외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국내에서는 10메가와트급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이 유니슨 정도가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높은 모델들은 여전히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이제 터빈에 대한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을 이제 조립하고 또 해상 케이블 깔고 그것을 이렇게 고전압 송전 케이블 깔아서 만드는 그 자체가 상당히 비싼데,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할지는 더 봐야 된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뭐 태용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기자재도 공급을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터빈을 만들고요. 그리고 두산 지오솔루션이 이제 이 해상풍력에 대한 EPC 사업도 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원전도 그렇고 해상풍력도 그렇고 둘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 자, 하지만 애매한 스탠스도 결국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원전 믹스가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탄소를 하는 와중에는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국민 여론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사고 우려는 굉장히 이제 리스크도 크고 한번 터지면 이제 큰 위험이지만 충분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원전에 대한 사고 이력을 본다면 충분히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리스크를 잘 막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에너지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을 이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값비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고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이 경쟁 시스템입니다. 그죠? 산업에 대한 기술 경쟁 시스템이죠. 그래서 안전한 지대에서 살고 싶다, 원전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제 국가에 대한 발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에 대한 발전을 요한다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요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경쟁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다른 국가들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 원전을 배척을 하기 시작한다면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아예 배척을 할 거면 전 세계적으로 서명을 하면 됩니다. 원전을 다 같이 없애자라고 한다면 동의를 하죠. 근데 누구는 쓰는데 누구는 안 쓴다. 특히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전 산업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완전히 이제 이겨버릴 수도 있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수십 개씩 원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원전을 배척했을 때는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단가 싸움부터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우방 국가에서도 제조업에 대한 부활을 꿈꾸고 있고 전력에 대한 중요성과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옆 국가, 일본이란 국가는 기존에도 기술이 좋았던 국가였고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이제 가져오면서 상당히 지금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뒤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에 대한 확보를 위해 지금도 7.5라는 그런 큰 지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홋카이도에서도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도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갔을 때는 일본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비중이 20%까지 늘어날 예정이고요. 재생에너지도 40%를 쓰지만 석탄 에너지를 40% 써서 석탄을 포함한 이런 이제 기저에너지는 60%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는 석탄 없애고 LNG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대폭 늘리고 원전은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저에너지원 퍼센트 측면에서는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그동안 싸게 유지되었던 것이 기저에너지원에 대한 그런 값싼 에너지원들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상대 국가는 떨어지는데 우리 국가는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이 격차가 줄어들거나 이 격차가 오히려 역전된다면 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당연히 이해하고 정책을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당연히 이 두기도 사실 작지만 이미 결정되었던 거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2년 전 11차 전력 소국기 분계획 짤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도 그것을 계속 부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 세계에 대한 흐름을 리딩을 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큰 이슈 없이 진행되었고요. 브리핑을 해드리면 미국에 대한 금리를 봐야 된다. 기준금리는 떨어지겠지만 시장에 대한 금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그 시장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건데 내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내년은 당연히 이제 5월 달에 트럼프에 대한 이 선택된 인사가 들어올 거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기 시작할 텐데 그때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서 같이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 기자재 기업들이 분명히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확실하게 원전을 점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국과 이제 어떻게 협력이 진행되는지 향후 이제 튀르키예라든지 그런 새로운 제3국에 대한 원전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